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트럼프의 90일 관세 이후에 계획된 수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하고 나서 나스닥이 12%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은 또 시장이 환희에 좀 가득 찬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정확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90일 유예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부터 계획됐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부터 9일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트럼프는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협박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기 직전에는 시장 예상이 어땠냐면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한 10%, 20%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10% 정도 부과하면 이건 불확실성 해소라고 생각을 했고 20% 부과하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기본 관세가 10%고 국가별로 따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니들 미국으로 와 혹은 전화해 따로따로 협상하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트럼프의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관세율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자, 중국이 미국에다가 1000억 달러 수출을 한다. 근데 미국은 중국에다가 400억 달러밖에 수출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600억이라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본다. 무역수지 적자를 본다.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하고 불균형이 60%야. 그러니까 니들 관세 30%. 이런 식으로,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협상을 다시 하자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뭐 미국에다가 뭐 60몇 프로, 70% 관세를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계산법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가 자주 쓰는 협상의 전략 중에 앵커링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트럼프가 썼던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높이 잡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한번 맞아보니까 관세 이만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보복보다는 빠른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조금 성공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국제 시장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정치적 압박에 연관된 전략적 후퇴라는 겁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4.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3.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4월 7일 날요. 근데 4월 7일부터 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4월 9일 새벽 3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이 경매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낙찰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3.784%.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이자를 더 주고 국채를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PD,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얘들은 뭐냐면 국채가 많이 안 팔리면 얘들이 대신 떠안는 거예요. 연준에서 선택한 한 20개 정도의 대형 금융기관이거든요.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이 P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많이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PD들이 인수한 비율이 평소보다 2배 가량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가 잘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채가 안 팔렸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엄청 안 좋은데 미국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안 팔려 뭔가 미국의 신뢰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시장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막 이런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채금리, 3년물 국채금리 경매가 있고 나서 이게 좀 부진하게 나오니까 국채금리가 더 빵 터진 거거든요. 더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이 국채금리만 하락을 한 게 아니고요. 뭔가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글로벌 경제가 좀 위험하면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려야 되는데 금값도 보시면 트럼프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서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마진콜 방어하기 위함이다. 이 마진콜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뭐 주식을 30만원 가지고 주식을 100만원치 샀어요. 70만원은 대출 내서 샀어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랬을 때 주식 가격이 원래 100만원에 내가 샀는데 원금은 30만원이잖아요. 근데 주식 가격이 80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증권사나 이런 데서 뭐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너 담보금 30만원밖에 없는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 80만원이야. 그러면 네 담보금 1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추가 담보금을 안 넣으면 나 이거 청산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담보금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락, 나스닥이 막 하락을 하니까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이었던 금이나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제 담보금을 충전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진콜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팔았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제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조금 넘어가지고 관세 유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이제 10년물 국채 경매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 하기 전에, 유예 이야기 하기 전에 이 경매는 마감이 됐던 거예요. 몇 분 전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경매는 성공적이었어요. 낙찰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낮았고요. 그럼 이자를 조금 줘도 사람들은 많이 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 낙찰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간접 낙찰 비중은 뭐냐면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PD한테 부탁해서 대신 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 낙찰 비중이 88%였어요. 이게 엄청 높은 수치란 말이죠. 그러니 외국 투자자의 수요가 또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PD 인수율이 3년물 국채 금리는 20%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는 10%밖에 안 됐습니다. 일반적인 양호한 수급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뉴스가 장기 국채 신뢰가 견고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년물 국채 금리 딱 새벽 2시죠. 요때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국채 금리도 쭉 하락을 한 거예요. 네. 자,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는 애초부터 계획된 협상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국제시장의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시장 불안에 대응한 전략적 후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트럼프만 알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꽤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압박으로 이제 리쇼어링을 유도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미국, 니들 지금 자동화 설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 몇십 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 다른 국가들한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들 생각 잘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도국들의 특혜, WTO가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이제 선진국들한테 관세 많이 부과해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게 트럼프는 항상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 베트남도 미국하고 이제 상호 0%로 만들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이제 미국한테 지금 협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특혜를 철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위기 속에 미국 장기국채의 신뢰는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걸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3년물 국채금리 경매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불안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경매 상황 딱 보니까 아직도 외국 투자 많이 하고 외국인들 투자 많이 하고 탄탄하네라고 재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엄청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 많았어요. 뭐 중국이랑 한국, 일본, 뭐 미국을 제외한 3자 협정 뭐 이런 거랑 뭐 EU랑 그 메르코스르, 뭐
그 남미 공동시장 뭐 이런 거죠. 뭐 그것도 25년 만에 FTA 뭐 협상했다 그러고 뭐 호주랑 뭐 어디랑 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지들끼리 뭔가 이런 상호관세 협상해가지고 미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 한 방 쳐맞아 보니까 이제 얘들이 뭐 다른 거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맞아버리니까 그냥 협상하기에 바빠진 겁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요짜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맞기 전까지는. 한번 관세를 쳐 맞아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뭐 달러 패권 뭐 도전해가지고 뭐 우회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국채 뭐 줄이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우리끼리 또 뭐 관세 낮춰가지고 우리끼리 무역하고 뭐 이러면 된다 뭐 말이 많았는데 보복 관세 한다 뭐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아 보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들 좀 꼬리를 내렸다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대응이 어떤가? 지금 시장 상황은요, 뭔가 막 환희에 찼어요. 반등을 해주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이 12% 급등한 이유는 급작스러운 매수세의 유입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단기간 콜옵션 거래량이 평소에 12%가 증가했습니다. 이 콜옵션이라는 건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숏베팅을 했던 그런 물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또 청산되면서 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관세 유예한다고 했는데 누가 매도하겠어요? 대부분 매수만 하지. 그러면 또 급격하게 주가가 또 상승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자연스러운 펀더멘탈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급등이 발생했다. 뭐 기술적 반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났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철회가 아닌 유예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이전처럼 돌아온 게 아니라 기본 관세 10%는 추가로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공포의 정점은 지금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90일 동안 협상이 진전되는 국가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시장은 반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렬되는 국가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물가 지표 나올 때 뭐 관세로 자극된 물가 상승 여부 때문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물가 상승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물가 때문에도 가격의 변동성은 커질 거고, 고용지표를 보면서 고용이 탄탄하면 또 주가는 상승할 수 있고, 고용이 악화되는 게 보이면 또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소비가 둔화되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은 심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관세 유예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뭐 엄청난 상승만 있을 거야, 이런 기대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연준의 다음 스텝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는데도 뭔가 한 게 없어요. 거의 뭐 관망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연준이 이제 금리나 혹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조만간 연준이 개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감정보다는, 시장의 감정은 지금 환희에 가득 찼어요. 반등을 해줬으니까. 그러니 시장의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움직일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경기 침체가 되면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락이 오면 연준은 이제 개입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이밍들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너무 감정적으로 패닉셀하고 뭐 포모 바잉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지금 시장 상황은 그냥 좀 지켜봐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